안녕하세요. 오늘 장애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오세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4년, 5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장애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크게 보면 장애예술이 이제 국내에서 최근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장애예술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처음부터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예술의 현상까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라고 하면 뭐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장애예술에서 장애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뭐 의학적 관점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중요했는데 예술로 들어오면서 사회적 모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애와 예술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런 명칭에 대한 논의도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포용적 예술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장애 예술이라는 말도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과 거기서 나타난 내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장애는 아무래도 창작자도 있고 향유자도 있고 이제 장애 관련된 이제 공연이나 전시 같은 걸 접할 때 접근성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세분화돼 시켜서 보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있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외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예술 작품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애인 또는 장애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한국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250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상으로 보면 5천만 중에 260만 정도니까 5%에서 6% 사이가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 보면 특히 영어권, 미국, 영국 이런 쪽은 15% 이상, 전체 인구의 15%에서 20% 사이가 20% 사이가 장애인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연율이라고 하죠.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도 해서 그런 고령에 따른 또는 질병에 따른 장애율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3배 이상, 4배 가까이 장애인들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사회들에서 아무래도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혜택도 많을 것이고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와 다른 국가의 장애인 출연율이 차이가 날까 봤을 때 아마도 우리는 아직은 장애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나 장애에 대한 어떤 유형별 뭐라 그럴까요? 인정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빠듯하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장애인 인구수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가 인구가 6,600만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많은데요. 장애인 인구는 890만 명, 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의 3배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5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다. 이런 인식하에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부터 문화예술 지원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발전도 많이 됐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인구도 2,500만 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 인구를 430만 명으로 이제 인정을 해서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 예술, 장애예술 이런 쪽의 지원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역사가 더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장애에 관련된 어떤 정의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의학적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상의 이제 기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할 때 의학적 손상을 입은 그래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고 있고 고용도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나라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할 때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맞춰서 어쨌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으므로 그걸 이제 국가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장애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명확하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제약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문화예술에서 이 장애를 보게 될 때는 이게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어떻게 불만이 있었느냐? 기존에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고용촉진이나 직업재활법 같은 곳에서는 요 의학적 진단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술로 넘어오다 보니까 예술의 표현에 있어서는 신체적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표현상으로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장애와 예술을 달리 보자 해서 나온 게 이런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회적 모델로 좀 우리가 제안을 하고 주장해 가자. 그래야 장애인들의 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관점이 198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진전이 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 올림픽 이후로 2012년이죠. 그 이후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장애 예술 또는 장애와 예술이 굉장히 부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비교하자면 의학적 모델은 이제 개인적으로 불행하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이고 개인적 문제라는 관점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을 돌봐야 되는 거고 의사라든가 의료 전문가가 도와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보조를 받아야 되고 불쌍하고 그리고 장애를 극복해야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예술에도 투사가 돼서 저런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만큼 해냈다라는 그런 영웅 모델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됐죠. 국내에서도 그런 모델이 굉장히 각광받고 오랫동안 주요 모델이 되었습니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넘어오게 되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계단이 있어서 저 앞에 있는 학교에 못 들어간다거나 교실에 못 들어간다거나 또는 지하철을 못 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사회가 구축해 놓은 환경, 조건, 인프라가 장애인들이 그것들을 자유롭고 본인의 의사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 못 해준다. 사회적으로 억압한다. 장애인들을 이런 신체적 이런 불리함들을 가지고 억압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 타파하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운동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장애인들을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은 사회이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관점이 설득력을 조금씩 얻어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국내에서도 장애 운동은 그런 관점에서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이것들이 강력한 이동권 운동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전되고요. 예술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이 마음껏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방식으로 진전이 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사회적 모델이 기반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어서 향후에도 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많이 거론되고 의학적 모델과 대비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많이 이제 거론이 될 것이므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나 홍보물도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영국에서 만든 이제 홍보물 같은 것들을 보면 극단적으로 이런 메디컬 모델, 의학적 모델과 소셜 모델을 대비시켜서 이리로 진전해 가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장애의 사회적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간판으로 내걸면서 예를 들면 조금 읽기 기능이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해석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리플렛이나 자료들을 볼 수 있게끔 쉽게 읽는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나 사회적 모델을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를 들려주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 통역 같은 것들을 웹페이지마다 다 제공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모델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모델, 장애 사회적 모델이 굉장히 활발하게 해외에서 진행되는데 국내에서는 어떨까 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장애예술인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을까 조사를 2018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가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설 중심으로 먼저 조사를 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여러 가지 보호작업장, 장애인 단체들을 조사해서 2,000곳이 넘습니다. 그런 그 현황들을 좀 추려서 조사를 했더니 전문 장애 예술인이라고 할까요? 지속적으로 공연 활동, 전시 활동, 발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6,000명 정도가 이제 나왔고, 아마추어를 포함한 이제 꾸준히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25,000명 정도가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직 뭐 세밀한 조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인들이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국내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지원을 할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얻는 조사가 있었고요. 또 이제 장애와 예술과 관련된 테마 중에 어떤 모델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와 예술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장애 예술이란 말은 사실 특정한 인구 집단을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성을 지칭하는 것인가라는 애매한 관점이 있습니다. 장애와 예술이라는 이번 강의의 테마도 그래서 그런 애매함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와 예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논의는 이제 굉장히 활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거론되는 3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상을 놓고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관점인데요. 크게 보면 장애와 예술, 이 강의의 제목과 같은 테마죠. 그와 함께 장애 예술, 이런 명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예술가,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런 구분을 하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예술 활동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넘어서 어떤 특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되는 분야가 많고 그렇게 활동하는 집단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겠다라는 관점이 생기면서 국내외 문헌에서 많이 분류를 이제 하려는 시도를 가졌었고요. 먼저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포용적 예술이라는 관점입니다. 그게 인클루시브 아트라는 이름인데요. 쉽게 말해서 장애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니 비장애인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같이 협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서 운동적 성격의 활동을 하다가 나온 예술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라는 것을 테마로 어떤 운동적 성격, 그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예술 활동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권 활동과도 연결되고 하다 보니 그런 그 특징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예술을 장애 예술이라고 부르자라는 관점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예술과 장애라는 이름은 꼭 이게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부르고 있어서 저희도 일단 참고를 하는 차원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예술인 간의 협업들, 도와서 하던 같이 협업을 하던 아무래도 장애 예술가들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점점 앞으로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예술가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로 장애의 정체성이라든가 인권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체성 관련된 예술활동, 이런 장애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예술활동의 경우에는 장애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장르가 되기도 하고 영국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다뤄지는 분야입니다. 예술활동이 그 장애의 정체성이나 비장애와 상관없이 그냥 예술활동을 하시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 이런 분들을 그냥 장애 예술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구분을 통해서 영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을 발굴해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 장애와 예술, 그리고 장애 예술, 그리고
장애 예술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포용적 예술이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내 이제 장애 예술인들 아까 6,000명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국내에 특성이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장애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을까를 조사를 했는데 음악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체 6,000명 중에서 2,290명, 2,300명 정도가 음악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요. 미술 분야도 이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문학 분야. 그렇게 해서 음악, 미술, 문학 분야에 거의 4,000명이 넘는 거의 3분의 2 정도의 인구가 활동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연극이라든가 무용, 영화 이런 분야에서는 한 200~300명 정도 굉장히 소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술인 분포를 볼 때 장애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크게 지체장애, 시각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그 다음에 발달장애에 들어가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그리고 뇌병면장애 이 정도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시설 중심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지체장애인들은 이 조사에 많이 잡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와 발달장애인 쪽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현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게 호주의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음악 분야 외에도 연극 분야라든가 무용 분야, 그 다음에 시각예술 분야 고르게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음악 분야에서는 이제 개인이 활동하기 좋고 미술 분야도 개인 교습을 받고 혼자 활동하기 좋은 분야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국내 예술에서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연극이나 무용은 국내에서는 아직은 조금 덜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와 예술 관련해서 아까 사회적 모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가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또는 예술에 대한 어떤 향유 의지를 막고 있다 또는 그게 조성이 안 돼 있다라는 불만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관점인데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란 개념입니다. 어세스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의 접근성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능,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화 하거나 방송에 뉴스 볼 때 수어 통역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공연장에서 다양한 장애인들이 관람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리고 이제 복합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분들도 청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곳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아동 이런 그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제공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와 예술을 이해하실 때 접근성이 공연장, 전시장 이런 문화시설에서 향후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나고 지원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 예술가들과 하실 때는 향후에 이제 접근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를 많이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 있는 멜버른 극장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도 지원을 해주고요. 음성 해설, 공연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 해설 지원해주고 그리고 공연을 음성 해설만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촉각 투어를 통해서 미리 체험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기 지원도 해주고 자막 서비스도 해주고 수어 통역 같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매 공연마다 해주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정 공연에 지원이 되는 특정 시간에만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리플렛 같은 것에 점자 같은 서비스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QR코드로 넘어가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점자를 읽어줍니다. 그 팜플렛을 시각
시각장애인들한테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 서비스 같은 것들, 휠체어 접근성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막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수어 통역 같은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 가장자리에 서서 수어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게 많이 진전이 돼서요, 서비스가 아니라 콘텐츠의 일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한 나의 왼발 오른발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뮤지컬인데, 무대 위에 수어 통역사와 함께 시각장애를 위한 오디오 디스크라이버, 공연을 해설하는 분이죠. 그분이 무대 위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하다 말고 그 공연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왼쪽에 여배우가 나와서 뭐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왼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를 위한 서비스를 무대 위에 콘텐츠의 일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수어 통역사가 등장인물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설을 합니다. 공연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접근성 서비스가 서비스를 넘어서 콘텐츠의 일부로 융합되고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으신 컨셉일 것 같은데요. 릴렉스드 퍼포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친화형 공연,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감각 완화, 자극 완화 공연.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나 예를 들면 자폐인들이 공연을 볼 때 자극적인 소리나 어둠 같은 것에 예민하게 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명도 완전히 암전을 시키지 않고 충격적인 어떤 장면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도 좀 완화시켜서 공연을 진행하는 이런 공연을 릴렉스 퍼포먼스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곳에는 정기적으로 극장에서 이들을 위한 이 릴렉스 퍼포먼스를 이제 정기화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할 만한 사례인데요. 미국의 케네디 센터 같은 곳을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공연 일정을 예약하려고 보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 오디오 디스크립션 제공됩니다라는 서비스가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밑에 오디오 디스크라이버, 이 공연 해설을 하시는 분의 이름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DJ처럼 이분들의 어떤 특정한 그 능력을 가지신 분들 또는 특정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좋아하는 그룹들이 생겨나서 팬클럽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굉장히 생겨나고 있다, 번성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접근성 서비스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약자 같은 것들도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AD,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약자로 쓰고 있고요. 뭐 이런 약자 국내에서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해져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 예술 사무소를 통해서 인력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각 극장들에서 접근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 과업을 케네디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전문가 육성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리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고, 그 리더십 익스체인지 인 아츠 앤 디서빌리티라고 해서 장애와 예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인력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기서 접근성 매니저 훈련도 시키고요. 기존에 뭐 하우스 매니저라든가 티켓 매니저 분들이 오셔서 정기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서비스 교육을 받고, 뭐 전시 기획자, 뭐 공연장 관리자 같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더러 본인들의 문화시설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단순히 이제 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공연장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미술관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인력 육성,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조금 이제부터는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영국의 이제 국립극장인데요. 잉글랜드 내셔널 시어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접근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뭐 오디오 디스크립션
이걸 제공한다, 자막을 제공한다, 뭐 스마트 캡션, 안경 같은 것들 빌려준다, 이런 그 홍보물이 떠 있는데 이게 이제 명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군입극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9년, 20년 시즌 동안에 14,000명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근성 서비스를 신청했고 2,500명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자막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디스크립션은 정말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400 몇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본인들이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되고 있는 접근성 서비스가 얼마나 수혜층, 이런 상위층에 서비스 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는 굉장히 참고할 만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술관으로 넘어가 보시면 테이트 모던이라는 대표적인 영국의 미술관인데요. 전체 관람객 중에 15에서 20% 정도가 접근성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반 설명, 동반 해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담당자가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동반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슨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해 주고 있는 거죠. 그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되면 이어폰을 꽂고 이제 작품 해설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슨트 해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꽤 많은 관람객들이 이런 서비스를 점점 이용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국의 휘트니 뮤지엄, 휘트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들이 현대미술을 감상하기 위해서 수어 해설을 해줍니다. 특정한 미술 작품을 놓고 수어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해설해 주는데,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은 리터러시라 그럴까요? 문자로 글을 읽고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 비장애인과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수어는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로 설명해 줄 때 훨씬 빨리 이해하고 깊게 미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표적인 현대 미술 작품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서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도 미술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감각 친화적 공연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주가 50개잖아요. 주립극장이 그럼 주립극장이 50개가 있게 되는 건데, 주립극장마다 정기적으로 이런 발달 장애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한 증상인 자폐인들을 위한 공연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공연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부르게 되면 오티즘 프렌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뮤지컬들, 공연들, 음악 공연들을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나 자폐인 가족들을 위한 공연으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1년에 몇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위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자극 완화된 극장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심지어 터치 투어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제공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감각적으로 공연을 체험하고 악기 같은 것들 만져보고 불어보면서 미리 감각적으로 사전 학습을 한 후에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도를 높이고 감상도를 높일 수 있는 공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공연들이 정기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장애인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지역에 있는 극장들, 대표적인 극장들을 이제 방문해서 콘텐츠를 관람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사례이고요. 앞으로 점점 관심도 많아지고 국내에서도 이런 장애 유형별로 특정 공연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만간 나타나서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장애예술, 장애인 예술의, 장애와 예술의 어떤 대표적인 단체들이나 공연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데프 웨스트 시어터라는 이제 극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어를
하나의 예술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토니상까지 받게 되는 굉장히 유명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는 뮤지컬,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화제성이 있었던 공연이었는데, 이 공연에 이제 수어 배우와 함께 비장애인 배우가 같이 출연을 해서 굉장히 화제성 있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수어를 하나의 예술 언어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공연이었고요. 이 공연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수어 또는 이제 청각장애인 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획기적인 공연이라고 이제 인지가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스코틀랜드 군인극장에서 나의 왼발 오른발, 이제 영화가 원작이 있죠. 그거를 이제 수어 해설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오디오 디스크라이버가 무대에 등장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재작년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공연을 못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초청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화제성을 낳았던 공연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곳은 런던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이런 그 장애예술 단체가 유서 깊은 단체도 많을 뿐더러 국가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대표적인 단체가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포트폴리오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한 20여 개의 장애단체가 거의 30-40년 정도 활동을 해왔고, 주목받는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몇몇 단체가 초청을 받는 등 굉장히 왕성하게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레이 아이라는 이제 극단인데요. 극단인데도 불구하고 장애 유형도 청각장애, 지체장애, 여러 장애인들이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 고전부터 현대극, 야외극까지 이제 공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일본 배우들, 방글라데시 배우들과 함께 템페스트, 섹스피어의 극을 공연을 하게 되면서 화제성도 나왔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극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국내에 있는 장애인 예술단체들도 향후에 장애에 대한 정체성, 장애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주제나 소재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그런 전조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국내의 어떤 장애예술의 어떤 자극점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곳에는 런던 올림픽 이후에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의 모이는 전 세계적 플랫폼 같은 것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지원했던 영국 내에서 개발됐던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해외 한 60개국 정도가 모여서 장애에 대한 테마들을 논의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리미티드가 2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많은 이제 세계적인 단체들이나 기관들에서 와서 많은 정보와 교류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곳에는 미국 미술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NDACA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요. 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and Archive라고 장애 예술인들, 장애 예술 단체들의 작품들, 기록들을 아카이브하고 컬렉션들을 모아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정기적인 어떤 전시회라든가 포럼,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장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이제 서포트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이제 이런 아카이브라든가 컬렉션 관련된 단체나 활동들이 미비한데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활동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사실은 국제교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듣는 강의인데요. 국제협력 프로젝트도 장애와 예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리미티드 페스티벌과 연결돼서 발전된 사업 중에 하나가 유럽 비욘드 어세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6개국 또는 7개국에서 파트너 기관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대표 예술가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공연을 제작하고 발표 활동을 가지는 프로젝트입니다. 벌써 제 기억에도 4-5년 이상 진행이 됐고, 공연이 제작이 되면 각 나라를 돌면서 공연 활동을 하고 발표 활동을 하고 교류를 해서 장애 예술가들의 활동폭,
국제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주는 프로젝트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세르비아, 스웨덴, 이탈리아, 주로 유럽 중심의 이제 국가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국내에 이제 플랫폼이 하나가 이제 합류가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해외 활동가들이 와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는 계기, 또 국내에 있는 예술가들이 해외에 가서 발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역량이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이런 해외 네트워크가 접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향후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융복합이라든가 테크놀로지 관련된 관심이 많은데요. 장애라는 부분은 어떤 감각적 결여라든가 이런 일상생활의 지장, 예술활동에 있어서 제약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드레이크 뮤직이라는 단체에서는 이런 기기나 기계, 그런 접근성들을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대폭 이제 완화시키고 심지어 이걸 활용해서 예술활동을 하게 하는 음악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개발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정한 악기도 개발하고요. 악보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연주 활동이나 이런 것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쉽게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웹 기반,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의 그런 악기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음악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이제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되게 편하게, 아주 편하게 연주 활동이나 접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걸 통해서 창작 활동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음악 장르를 창출한다 그럴까요? 그런 활동들까지 진전해 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융복합 분야에 있어서도 장애 예술이 접근과 활동이 좀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장애 예술의 접근성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뚜렷한 성과를 낸다기보단 관심과 활동폭이 좀 늘어나고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국공립 극장들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장애를 과연 어떻게 예술에서 다룰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국립극단에서 장애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이런 워크숍 프로그램, 연출가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도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 예술가들이 해외 이제 예술가들과 교류하거나 해외 예술가들을 국내에 소개시키는 이런 플랫폼들을 이제 구축해 보기 위해서 무장애 예술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와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활동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참고했던 그런 장애 여러 가지 사회적 모델이라든가 접근성 같은 프로그램들 좀 공부하시고 장애 예술을 참관하시면서 관심을 높이시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고 활동폭이 넓어지고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질 분야라고 이제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